여기 30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온 스위스 안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사일로 서로 위협하던 그날, 그는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잠깐, 이게 말이 돼?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국은 왜 중동에 가 있는 거야? 그는 급히 서울행 비행기를 탔고 청와대 참모들을 만난 직후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어. 대체 그가 서울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제 이름은 마르셀 디퐁이에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는 안보 분석가랍니다.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내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스위스의 풍경이었죠. 그때 제 보안 이메일함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어요.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 않는답니다. 미사일 실험 영상도 많이 봤고 군사 훈련 장면도 수없이 분석했죠. 하지만 그날 받은 영상은 달랐어요. 링콩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마하 7의 속도로요. 마하 7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소리보다 7배나 빠른 속도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채 1분도 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300km였어요.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은 이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능력 시연도 아니었죠. 실제로 중국 탄도가 일본 본토에 내려꽂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었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동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전체 지역 질서가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군. 저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쿄와 서울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파괴의 언어로 쓰인 메시지요.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이 미사일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더군요.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을 회피하며 움직이는 해상 플랫폼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이 이렇게 빨리 실전 배치될 줄은 몰랐어요. 이 영상이 공개된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본은 대만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지하벙커를 건설할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분명했어요. 이 영상은 그 대답이었던 거죠. 저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레만 호수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학술 논문도 쓰고 정책 브리핑도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추상적인 정책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출격하는 전투기들,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들, 핵 공격을 묘사하는 홍보 영상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국제 뉴스 매체들은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세계 외교를 다시 그릴 것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제 오랜 동료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뒤통 박사 영상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방금 봤어요. 심각하군요.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나카무라 교수는 그걸 볼 수 없었지만요.
저는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미사일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간의 동아시아 정세를 다시 검토해야 했거든요. 자료들을 살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이제 폭발 직전에 와 있었던 거죠. 양국 사이에는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영토 분쟁도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대오이다오라고 부르는 그 작은 섬들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양쪽 모두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한다는 건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대립하면 그 사이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양쪽 모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동료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일하는 김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의 전문가였죠. 김 박사님, 서울 상황은 어때요? 뒤통 박사님, 저희도 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감 같은 거였죠? 무슨 뜻이에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한국은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김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국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왔더군요. 첨단 미사일 시스템, 자체 개발한 전투기, 잠수함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더욱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대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레만 호수 위로 황금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동아시아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를 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러 가는 중이었답니다. 도쿄에서 보안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화면 저편에는 일본의 보수정책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자존심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답니다. 한국의 탓 경험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 고위 정책 자문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죠. 수년간의 중국 경제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관광 제한, 비공식 불매운동, 체계적인 보복. 그런데도 그들은 더 강해져서 나왔어요. 위기를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거든요. 핵심 원자재와 부품 분야에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수년간 일본의 민족주의 평론가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모방품이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무시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하자
바로 그 목소리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소부장, 자립 이니셔티브였어요.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 이 단어는 한국 제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책을 상징하죠.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곱씹었어요.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더군요. 2016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그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동의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빠르고 맹렬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한류였죠. 중국 당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시켰어요.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었고 K-POP 그룹들의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한안령이라고 불린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롯데그룹이 다음 표적이 되었어요.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였죠.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매장 중 8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소방법 위반, 위생법 위반 같은 명목이 붙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믿지 않았어요. 관광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2016년 800만 명이 넘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400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제주도의 면세점들은 텅 비었고 관광버스들은 주차장에 먼지만 쌓여갔죠. 현대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65%나 폭락했습니다. 비공식 불매운동의 위력이었어요. 저는 당시 서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첫째, 외교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완전히 굴복하지도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았죠. 협상 채널은 열어두면서도 핵심적인 안보 결정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 잡기는 매우 정교한 외교술이었어요. 둘째,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온 국민이 깨달았거든요.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특히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소부장 독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설정되었죠. 저는 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들이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소재들의 국산화에 뛰어들었죠. 정부는 5년간 5조 원 이상을 소부장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툴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는 일본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은 상당 부분의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위기가 혁신을 낳은 거예요. 도쿄 화상회의로 다시 돌아갑시다. 일본 분석가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이 현재 일본에 가하고 있는 관광 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죠. 베이징이 탓대와 같은 플레이북을 사용한다면 일본은 수년간의 표적 제재, 비공식 불매운동,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도쿄가 그런 압박을 견디면서 경제적 의존도를 재구조화할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 기간 동안 외교를 능숙하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저항과 협상의 균형을 맞췄죠. 완전히 굴복하지도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연성이 결정적이었어요. 화면 속 일본 분석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더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견국들은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죠. 한국의 탑 경험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요. 첫째, 원칙적인 입장은 유지하되 외교 채널은 열어둔다. 둘째, 위기를 경제 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
셋째,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는 방법이었죠. 저는 화상회의를 마치면서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탓 위기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전략가들이 그 경험에서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TOHAAD 위기는 한국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관광업계와 유통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의존은 취약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경제적 자립, 기술적 독립, 외교적 유연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 분석가들은 이 교훈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현명한 것이었죠. 저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동아시아의 지정학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기록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THAAD 위기의 교훈.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죠. 서울 도심 한복판, 외교부 청사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동안 이 나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두 거인이 레슬링을 하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체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더군요. 현 상황을 차분히 관망하면서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한 문장에 한국 외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중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군요. 이것은 중립이 아니었어요. 최고 수준의 전략적 기회주의였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이 한쪽 귀퉁이에서 싸우는 동안 조용히 판 전체의 집을 넓혀가는 것과 같았죠.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을 때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리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도에는 빨간 실선들이 거미줄처럼 서울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 저는 그 복잡한 선들을 보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국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방문했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부에는 친서를 보냈고요. 카자흐스탄과는 전화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을 순방했어요. 이 모든 일이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바로 그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편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강대국들에게 동시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대국 경쟁 시대에 중견국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죠. 마치 정글에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낀 영리한 동물이 둘 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됨으로써 살아남는 것과 같았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여준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어요. 그들은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저도 이것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강대국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점.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본.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진 중견국이 최대의 전략적 유연성을 누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논리였거든요. 한국 외교관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국방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내고 있었죠. 비결이 뭘까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수 불가결함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쪽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방산.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중동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열광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환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우익 농객들까지 한국 외교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외교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그들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서울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관여에서 도쿄를 능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죠. 마치 평생의 라이벌이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청와대를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중견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쪽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한국의 대답은 둘 다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하지만 그 움직임의 방향은 싸움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을 향하는 것이었죠. 중국과 일본이 희토류와 수산물을 두고 싸우는 동안 한국 외교관들은 페르시아만의 석유 부호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동경과 베이징이 서로를 향해 분노의 성명을 발표하는 동안 서울은 아프리카의 신흥시장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식 계산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일자스일 이를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정식을 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공포에 휩싸일 때 홀로 냉정하게 매수하는 투자자처럼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은 약자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어요. 저는 센턴 컨벤션 센터의 프레스 갤러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에서 한국 외교의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마주 앉은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외교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구나. 양국 정상은 미래를 향한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반도체 산업협력,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그리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인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죠. 2시간 후 중국 미창 총리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든 외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죠.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본 총리를 만날 때와 똑같이 진지하고 진솔해 보였죠. 한쪽에 기울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균형 외교의 진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두 나라 모두와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마치 서로 사이가 나쁜 두 친구 사이에서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두 정상은 한 프랑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켰어요. 방산협력, 기술이전, 문화교류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프랑스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한국의 중동 순방과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G20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서울은 개발도상국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요.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말했죠.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이것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정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책 브리프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쯤이면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훨씬 큰 나라들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외교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죠.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 개발도상국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한국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였답니다. 카이로의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표장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사막의 더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죠. 저는 유럽 싱크탱크 소속 분석가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날아왔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5글자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수년간 서울의 중동 진출을 추적해왔습니다. 산발적인 무기 수출, 건설 프로젝트, 문화교류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는 인상적이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날 카이로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워크로 맞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임기응변의 외교가 체계적인 지역 전략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탈리아 동료 페데리코 줄리아니의 분석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서방이나 중국의 전통적 후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중동 정부들에게 포괄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인공지능 개발, 방위협력, 경제통합, 문화교류가 모두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묶여 있었어요. 중동과 한반도 모두의 평화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에서요. 다음 주 UAE로 이동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한 에미리트 측의 환대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붉은 카펫, 완벽한 의장대, 양국 국기 색깔로 연기를 뿌리는 전투기 편대. 이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코리안 시티 프로젝트였어요. UAE 내 한국 도시를 건설한다니 처음에는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서를 검토해보니 진지한 프로젝트였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 한국식 교육 시스템, 문화시설, 첨단 의료 인프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중동 지역의 전략적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 유럽 고객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발전적 파트너십 모델이에요.
어느 한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현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야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행력 때문이었죠. 한국 외교관들은 지역 역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과의 관계, 중동은 지르밧과도 같은 곳인데 그들은 이 복잡한 지형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외교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편을 들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 협력자이지 심판관이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을 한국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샤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지역 강국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만 정의되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었죠.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첨단 기술을 얻으면서도 정치적 간섭 없이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처럼 부채에 덫에 빠질 위험도, 미국처럼 민주주의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빛나다. 한국은 정말로 중동의 사막 위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멀리 비출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정리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의 현재 위상과 주변 지역 상황 사이의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지켜봐온 저로서도 이런 역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끝없는 대결 국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사적 도발과 경제전쟁이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한국은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제네바의 제3호실에서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마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존 갈등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었죠. 놀라운 점은 한국이 보여주는 외교적 역량이 훨씬 큰 나라들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동북아시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한국의 성공은 중견국도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필요한 것은 전략적 비전, 외교적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였습니다. 예전의 세계 질서를 떠올려 보세요. 강대국들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이쪽 아니면 저쪽 편을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연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물론 더 큰 국제적 위상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라옵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모든 방향에서 압력이 가해질 것이에요. 지금까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세심한 균형 잡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성취는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어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외교는 전 세계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한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외교의 핵심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미래 국제관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외교. 강요가 아닌 협력의 바탕을 둔 파트너십. 한국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계 외교의 중심. 한때 이 말은 워싱턴이나 베이징, 브뤼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록에 서울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